한마을에 자유의 탐험가라는 별칭을 가진 제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유에 관한 열정적인 연구를 하며 항상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사람으로 종종 그의 친구들이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제임스는 마을 광장에 큰 게시판을 세웠습니다. 게시판 위에는 큼지막히 제임스의 자유여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자유의 길이라 붙인 여러가지 흥미로운 활동과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침묵의 자유였습니다. 제임스는 광장의 한가운데에 앉아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이내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침묵도 표현의 한 형태이며 강요된 침묵이 아닌 자발적인 침묵에서 오는 평화로움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의견의 자유로. 제임스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을 커다란 캔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등 각자가 평소에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의견들을 적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담 반, 진심 반의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진지한 목소리와 깊은 생각들이 캔버스를 메워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쓴 이야기를 읽으며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행동의 자유를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마을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기록해보라 제안했습니다. 단, 어제와는 전혀 다른 루틴으로 말이죠.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산책을 나섰고, 다른 이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불편하고 낯선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들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삶의 다양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끝난 후 제임스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는 자유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위 해악 원칙을 소개하며 그들이 한 활동들이 자유 속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임스의 이야기와 활동들은 마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 덕분에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 그리고 행동이 사회에 가져다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유능한 옥수인 제라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구를 제작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라드는 깊은 꿈에 빠져들었고 그 꿈속에서 완벽한 의자, 즉 궁극이 이데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자는 세상의 모든 의자를 압도하는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제라드는 순식간에 자신이 묻은 의자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본 이데아의 의자를 현실로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나무와 도구만을 벗삼아 완벽한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는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본 의자는 도저히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제라드는 자신이 왜 끊임없이 실패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마을의 양자 소크라티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티스는 제라드의 이야기를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라드, 그대의 좌절은 당연한 것이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궁극적인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사일 뿐이오. 그대가 본 것은 이데아, 즉 완벽한 의자의 형상이오. 현실 세계에서는 누구도 그 완벽함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제라드는 처음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티스는 제라드에게 동굴리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다 한 사람이 빛을 찾아 떠나 이데아의 세계를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라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제작한 의자들이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깨달았고 완벽을 추구하기보단 그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현실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라드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각 의자의 고요하고 독창적인 개성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작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불완전함 속에서 그저 재현할 수 없는 이데아의 한 조각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라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자신의 작업 철학을 바꾸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이상을 쫓아가며 상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임을 전해주었습니다. 제라드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불완전함 속에 숨어있는 이상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그리스 아테나의 한적한 거리를 거닐고 있던 어느 날 말투와 행동에서 지혜가 묻어나는 소크라테스는 그의 절친한 친구 크리톤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리톤은 최근 들어 독서 모임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었던 행복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놓고 소크라테스와 지원해 향연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톤 소크라테스, 사람들이 말하길 행복은 물질적인 부로부터 온다고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크리톤, 사람들이 불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네. 자네는 부가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하나? 크리톤은 순간 그 질문에 당황했으나 곧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가 있다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잠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소유가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네.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까?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네. 이미 궁금증의 깊은 바다에 빠진 크리톤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당신의 행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은 아마도 내적 평화와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네.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무지를 깨닫고 자아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일 게야. 물론 이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것 중 하나일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이를 찾고자 하는 끊임없는 탐구의 노력이 아닐까? 두 사람은 한참을 더 거니며 대화를 나누었고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무지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크리톤은 독서 모임에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사용하여 토론을 이끌었고 그들의 모임은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크리톤은 자신과 타인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인지 체험하며 행복이 물질 이상의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자각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을 넘어 일상의 작은 대화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지혜로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고요한 산골 마을에 도미노라는 이름이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미노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세상의 의미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도미노는 여느 마을 사람들처럼 매일 아침 닭이 울면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에는 따스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미노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한 신비로운 행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행상은 여기저기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철학과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노는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에게 자신이 가진 질문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행상은 잠시 도미노의 말을 경청하더니 한 권의 오래된 책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책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도미노는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가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초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초인은 사회의 기존 도덕을 초월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도미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갈망하던 삶의 방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미노는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농부로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양한 작물을 실험적으로 재배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의 농장은 점차 단순한 생계 수단에서 벗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선보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미노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차 그의 열정에 감명받아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도미노에게서 초인의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 세대의 삶을 답습하지 않고 각각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미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니체의 초인 개념을 전하며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도미노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마을의 어른으로 성장한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도미노가 마을에 가져다준 변화와 그가 전했던 초인의 메시지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미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 덕분에 내가 전한 초인의 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초인은 단지 혼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그 가치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미노의 삶은 니체의 초인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멋진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